감독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이게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법인데 이번 영화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뭔가 영화 자체가 호감인 느낌이랄까요? 아직 룩백, 롱레그스, 바이크라이더스와 같은 하반기 기대작들이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 벌써부터 올해 최고작이라고 단정짓긴 이르지만 올여름 개봉작으로 한정한다면 그중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았던 영화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에이리언 시리즈를 다뤘던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로물루스가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의 장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전작 이블데드와 맨 인 더 다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페데 알바레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공포를 자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이블데드에서는 오두막 안에서 벌어지는 악령과의 사투를 다뤘고 맨 인 더 다크에서는 늦은 밤 어느 집 안에서 벌어지는 도둑들과 집주인 할아버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을 다뤘습니다. 로물루스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영화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전작의 배경이 한밤중의 오두막, 한밤중의 집이었고 로물루스도 선내 조명만이 옅은 빛을 내는 대체로 어둠이 깔린 우주선 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두 어떠한 존재에게 주인공 일당들이 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흔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페데 알바레즈가 흔한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플롯이 뻔하다고 해서 영화도 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12.12 사태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손에 땀을 쥐며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을 그렸음에도 거기에 긴박한 연출이 더해지니 긴장하며 몰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출은 순전히 감독의 역량입니다. 그런 면에서 페데 알바레즈는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감독입니다. 맨 인 더 다크의 영어 원제가 돈 브리스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니값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숨쉬기 어려울 만큼 심리적으로 조여오는 압박감이 일품입니다. 로물루스도 서스펜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의도대로 잘 놀아나는 편인데요. 로물루스를 볼 때도 놀라야 되는 타이밍에 정직하게 놀라고 움찔거리며 봤습니다. 나중 가서는 너무 움찔거려서 주변 관객들한테 좀 쪽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비명은 지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만 쪼여온다 싶으면 바로 맨 인 더 다크 포스터처럼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은 채 봤고 다행히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맨 인 더 다크의 성공적인 에이리언 시리즈로의 이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로물루스가 맨 인 더 다크의 압도적인 서스펜스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로물루스는 맨 인 더 다크처럼 감독 본인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기존 시리즈물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리즈의 설정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창작의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종 질주하던 맨 인 더 다크와 달리 로물루스는 중반부까진 에이리언의 위협으로부터 오는 공포와 서스펜스가 탁월했으나 에이리언 무리가 대놓고 모습을 드러내던 후반부쯤부터는 대중적인 작법으로 영화를 찍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이 영화의 전반적인 성취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선 감독에게 걸었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준 영화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번 로물루스는 영화 자체가 호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의 시리즈의 기존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보면 새로울 것 없이 이전작들을 모방하기에 그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보면서 전혀 진부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편 이후로 꾸준히 시리즈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전작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스토리를 비틀다가 산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느꼈는데 아싸리 1편의 근본적인 SF 호러로 회귀한 것이 저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디테일한 세계관 설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모든 오마주 요소들을 캐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중후반부 전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에이리언 1편입니다. 로물루스에서 빌런으로 나온 룩은 전 처음 보고 당연히 1편의 애쉬인 줄 알았는데 1편에서 화형 엔딩으로 끝났던 걸 생각해보면 그냥 외관이 동일한 모델인갑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본작의 여주인공 레인이 몰래 우주복을 입는 것도 1편의 리플리를 오마주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소한 디테일을 떠나서 로물루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1편의 판박이입니다. 제가 에이리언 시리즈를 보며 1편 외에는 다 기대에 못 미친 애매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정상급 SF 호러의 연출을 보여줬던 1편과 달리 호러의 색채가 옅어지고 자꾸 다른 곁가지들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로물루스에서는 머리 아플 것 없이 심플하게 에이리언과 페이스 허거로부터의 공포를 보여주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그 선택이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예고편도 찾아보지 않는 저조차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외로 후속작들의 분위기도 함께 띄고 있습니다. 중후반부쯤 넘어가고부터는 한 개체에게 쫓기던 1편의 분위기를 벗어나 에이리언 무리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2편의 분위기를 닮아 있습니다. 2편과 유사하게 에이리언과의 전투를 위한 펄스 라이플이 등장하며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의 분위기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건 아무래도 2편의 명대사가 나온다는 점일 텐데요. 저는 그대로 재현 안 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말한 게 더 쫄깃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3편의 오마주는 영화 볼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엑스레이로 에이리언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네요. 저는 3편 하면 에이리언의 1인칭 시점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길래 3편의 오마주는 스킵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4편은 영화를 본 팬들 모두가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인간 대 에이리언 혼종의 등장입니다. 4편의 혼종이 좀 더 에이리언의 모습에 가까웠다면 로물루스의 혼종은 좀 더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혼종이 최후에 맞이하는 모습까지 4편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에 걸쳐 등장했던 검은 액체도 본작에서 등장하는데요. 본작의 혼종이 4편과 달리 왜 인간의 형체에 더 가까웠나 생각해봤는데 그건 혼종을 낳은 K가 검은 액체가 든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퀄 2편에서 이 검은 액체는 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가 만든 물질로 묘사되고 프로메테우스의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쇼는 검은 액체에 노출된 남편과 관계를 맺었다가 에이리언을 잉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쇼는 불임이라는 설정이었기에 태아가 없어서 순수 에이리언을 잉태한 것이고 K는 작중 임신한 상태라고 언급됩니다. 그렇기에 태아의 검은 액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인간의 형체에 가까운 에이리언 혼종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로물루스에서는 전작들의 숱한 오마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오마주로만 쌓아올린 영화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 허거의 습성에 대한 설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열과 소리로 대상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설정 덕분에 중반부에 페이스 허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는 장면에서 숨죽이는 서스펜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리언이 변태를 하는 과정에서 탈피를 한 이후에 고치로 보이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1편에서 케인의 복부를 찍고 나왔던 그 작은 에이리언이 어떻게 금세 거대한 개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물루스는 영리하게 기존 작들을 계승하면서도 시리즈 내부적으로의 확장을 꾀한 모범적인 후속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자면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특기인 한정된 공간에서의 공포감과 서스펜스를 조성하는 능력 아래 시리즈의 정신을 훌륭히 계승받은 성공적인 후속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1편 이후의 모든 후속작들을 통틀어 봐도 로물루스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편보다 낫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록 1편의 동어 반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1편의 분위기를 따라한 것은 맞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 뛰어나다고 보기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후반부 자기적인 전개가 생각보다 거슬려 몰입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영화 전체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등장인물들이 비교적 쉽게 죽어나가는 반면 주인공은 에이리언과 맞닿아 있어도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3편에서 에이리언이 리플리에게 얼굴을 갖다 대던 장면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3편의 리플리는 체내에 에이리언이 존재해 있는 상태여서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였고 로물루스의 레이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싱싱한 인간인데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외에 에이리언과 총격전을 벌일 때도 그렇고 좀 극적인 연출을 위해 매끄러운 전개를 포기한 지점들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지하게 1편을 넘어서겠다는 생각을 하며 봤었는데 후반부의 아쉬움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괜히 깐깐하게 본 부분일 수도 있으니 재밌게 감상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완벽할 수 있었을 작품인데 그러지 못한 게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잘 뽑은 작품이 맞고 왜 리들리 스콧이 만족한다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 가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를 호평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보려 하는데요.
이 영화는 최근 쏟아져 나오는 여타의 시리즈물과는 다르게 신규 관객들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데드풀과 울버린의 경우만 봐도 팬들을 위한 영화라는 이유로 사실상 팬이 아니라면 영화의 재미의 절반도 못 느끼게 영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아무리 시리즈물이라고 해도 팬들만 만족시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프랜차이즈가 선순환되려면 신규 유입이 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면 이제 마블이 뉴비는 무시하고 고인물들끼리만 즐기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솔직히 영화 한 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전작들과 관련 작품들을 봐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마블을 떠나서 다른 시리즈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젠 시리즈물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물루스는 좀 다릅니다. 물론 로물루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오마주들을 생각하면 전작들을 모두 아는 상태에서 봤을 때 훨씬 보이는 게 많은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작을 아예 모르고 처음 로물루스를 봐도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스포랄 것도 없이 인간들이 에이리언에게 당하는 심플한 구조의 스토리라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작인 커버넌트만 하더라도 프로메테우스를 보지 않고선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는데 로물루스에서 이렇게 쇄신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기존 시리즈 팬들과 신규 관객들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로물루스에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점점 동력을 잃어가던 에이리언 시리즈에 부활을 가져다줄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이 크게 흥행해서 커버넌트의 후속작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편과 2편의 인터퀄 격이라고 볼 수 있는 로물루스도 만족스러웠기에 이번처럼 에이리언의 세계관만 유지한 채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시리즈가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데이빗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리들리 스콧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제작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럼 로물루스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트위스터스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